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2008년 금융위기, 연준이 금리를 0으로 내리고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어요. 2020년 코로나, 또 금리를 0으로 내리고 이번엔 더 빠르게, 더 많이 풀었어요. 2023년 은행위기, 또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패턴이 보이시죠?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는다. 근데요, 이게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시스템의 기본 세팅이라면요.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과 희소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돈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비트코인을 왜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숫자와 구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미국 부채 얘기부터 볼게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미국 연방정부 부채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이에요. 이자만 매년 1조 달러가 넘어요. 근데 미국이 이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요, 미국은 매년 재정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요. 부채를 갚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지 않냐고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보장비, 의료비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정치 구조상 긴축은 표를 잃는 정책이에요. 어느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 복지를 확 줄이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결국 위기가 올 때마다 유동성을 풀어서 문제를 넘기는 게 이 시스템의 기본 동작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QE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다시 올리는 재료라고 했어요. 아서 헤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돈 복사는 예외적인 해법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본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왜 미국만 이렇게 해도 괜찮냐는 거예요. 이게 달러 패권 덕분이에요.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 전 세계가 그 달러를 외환 보유액으로 쌓고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고 국제 무역에 달러를 쓰거든요. 미국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전 세계가 그 돈을 받아줘요. 근데 다른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화 가치가 폭락해요. 물가가 폭등하고 채무 위기가 오거든요. 아르헨티나, 터키, 짐바브웨 이 나라들이 비슷한 실수를 했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미국은 달러 패권 덕분에 그 벌칙을 안 받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미국은 사실상 부채를 찍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달러를 쓰는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달러로 월급 받고, 달러로 저축하고, 달러로 환산된 자산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달러가 계속 희석된다면 우리 자산도 같이 희석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갈까요?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레이 달리오가 금융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동성이 실물 경제보다 금융자산에 먼저 들어가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이에요. 실제 사이클을 볼게요. 2008년 이후 QE가 시작됐을 때 주식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올랐어요. 금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강하게 반응했어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돈이 풀리면 희소자산 가격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현금만 들고 있으면 그 상승에서 소외돼요. 자산을 가진 사람과 현금을 가진 사람의 격차가 장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100만 개예요. 이미 1900만 개 이상 채굴됐어요. 연간 신규 공급이 0.5% 미만이에요. 그리고 반감기 구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공급이 더 줄어요. 달러와 비교해 볼게요. 달러는요, 필요하면 언제든 발행량을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5년에서 10년간 달러 공급이 크게 늘었고 2020년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달러가 찍혔어요. 비트코인은요, 코드로 공급 상한이 고정돼 있어요. 정치, 선거, 로비로도 바꿀 수 없는 구조예요. 이 비교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요. 달러는 계속 희석되는 자산,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자산.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두 자산의 상대 가치를 어떻게 바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 수준으로 보면 이 뒤에 깔린 구조를 놓치게 돼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첫째, 돈은 구조적으로 계속 풀려요. 둘째, 희소자산은 상대 가치가 올라가요. 셋째, ETF, 기관, 기업이 공급 일부를 장기 보유하면서 시장에 도는 비트코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잠깐 이 부분 하나만 더 보자고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그리고 ETF를 통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잠기고 있어요. 공급은 고정인데 장기 보유 물량은 늘고 시장에 도는 물량은 줄어들고 이게 수급 구조예요. 일부 연구들에서 비트코인이 특정 시기와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해지처럼 움직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완벽한 해지는 아니에요. 단기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기 시간축에서 보면 달러 희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미 10배, 100배 올랐는데 이제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요, 다른 시각이 보여요. ETF가 승인된 게 2024년이에요. 기관, 연기금, 국고펀드의 본격적인 참여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여러 국가와 기관이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전략 준비 자산으로 조금씩 시범 편입하는 초기 구간이거든요. CBDC, 토큰화, 규제 인프라도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에요. 성장 초기의 제도화 과정이에요. 제도권 완전 편입까지의 길을 생각하면 지금은 오히려 긴 여정의 초입부라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기 가격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CPI 발표, 연준회의, ETF 뉴스마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자산이거든요. 오늘 사도 내일 10%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방향은 달라요. 부채와 유동성 증가, 화폐 가치 하락, 희소자산 선호.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이 구조가 바뀌려면 달러 패권 자체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언제 사느냐를 100점 맞추려고 하기보다 왜 사느냐,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를 먼저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타이밍의 오차는 시간이 커버해 줄 수 있거든요. 국가, 특히 미국은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서 부채를 롤오버하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건 국가만의 특권이에요. 근데 개인은 달라요. 현금, 예금만 들고 있으면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에 밀려서 조용히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물이 계속 올라오는 수영장에서 발판 없이 서 있으면 언젠가는 발이 안 닿는 깊이가 돼요. 희소자산을 들고 있는 건 물과 함께 올라가는 부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방어자산이 필요해요. 적정 범위 안에서 희소자산, 비트코인, 금, 우량자산을 통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는 시도가 현재 시스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국가는 돈을 찍을 수 있지만 개인은 그 돈의 희석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겐 방어자산이 필수예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규제 리스크도 있고, 기술적 리스크도 있어요. 이 자산은 어디까지나 장기, 분산 투자 안에서 적정 비중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달러가 희석되는 건 알고 있어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들어봤어요. 근데 막상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전히 현금과 예금이 대부분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몇 년 뒤 자산을 가진 사람과 현금을 가진 사람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 세 줄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국은 부채와 정치 구조 때문에 위기 때마다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예외가 아니라 기본 세팅이에요. 둘째, 그렇게 풀린 돈은 희소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요. 2,100만 개로 상한이 고정된 비트코인은 계속 희석되는 달러와 구조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어요. 셋째, 단기 타이밍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희소자산의 적정 비중을 가져가는 사람과 현금만 들고 기다리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비트코인을 보실 때 세 가지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위기 때마다 돈을 더 찍는 구조예요. 이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그렇게 풀린 돈은 결국 자산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고 희소자산의 상대 가치를 올려요.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상한과 ETF, 기관 매수 흐름을 같이 보시면 왜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셋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단기 가격 맞추기 대상이 아니라 계속 희석되는 돈 대 고정된 희소성 구조에서 한쪽에 서기 위한 선택지로 볼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결국 승자는 이 화폐와 유동성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거기서 희소자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먼저 고민한 사람입니다. 달러는 계속 찍힐 거예요.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희소자산의 상대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판이 바뀌려면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져야 해요. 그게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어렵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단기 투기 대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한 장기 희소 자산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과 진입 전략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인에 영향이 갈 만한 거시경제 소식들을 올려드리는 방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고정 댓글 참고해서 꼭 놓치는 일 없기를 바라볼게요.